특히 이제 9월부터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AI 이제 요 사이클에서 처음에는 엔비디아 GPU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재평가 실적까지 이제 곁들여지면서 주가가 레벨업 하게 됐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증가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다만 반도체 소부장이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못 쫓아갔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 그 소부장도 계속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부터 발주를 시작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오늘 그 방송에서 좀 좋은 좀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세상은 늘 변한다, 꼴찌에서 1등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코스피가 작년에 꼴찌였는데 올해는 진짜 수익률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시장도 변했고, 어쨌든 코스피가 이 변화 속에서 올해는 좀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정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식시장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좀 불을 뿜었는데, 지금 4천까지 한번 넘어섰었죠. 그 배경은 이제 정부가 결국 한국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뭐 코스피 5천이나 또 화두도 던져버렸고, 정부 정책의 의지가 일단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고, 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수가 뭐 4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나왔던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역시 그 AI, 특히 이제 9월부터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AI 이제 요 사이클에서 처음에는 엔비디아 GPU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재평가 실적까지 이제 곁들여지면서 주가가 레벨업 하게 됐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이 둘이 이제 급등하면서 지수 4천을 좀 이끌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많은 정부들이죠. 정부들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정부의 재정 지출.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자산 가치는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유동성 증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올해 좀 잘 어우러지면서 지수가 좀 4천까지 가는데 저는 좀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결국 트럼프 정책에 저는 좀 수혜를 받았다고 봐요. 이것도 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일단 몇 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결국 중국의 이 제조 공급망을 빼가지고 미국에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신발 공장 만들겠다, 의류 공장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데이터 센터 만들고 배도 만들고 싶고 원전도 짓고 싶고, 정말 많은 산업들을, 첨단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제조업 파트너. 근데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맹국 중에서 파트너는 사실상 한국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파트너로 이미 이제 조선은 선택을 받았고, 내년에 제가 좀 기대하는 건 원전 쪽이거든요. 원전에서도 혹시 미국에서 수주가 나온다면 진정한 이제 그 제조 파트너가 우리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올해 뭐 유명한 그 이 단어도 있었잖아요. 뭐 조방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일시적인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코스피나 이런 지수들을 한 단계 더 레벨업한 그런 근거가 됐는데, 이게 다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그거 같아요.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주가가 사실 올해 코스피 지수만 70%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지수가 1년에 70%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게, 미국은 올해 상승률이 약하긴 해도
지난 몇 년 동안은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도 어쨌든 2022년에 1년에 35% 빠졌지만 그 후로 또 주가가 레벨업 하면서 지난 한 2, 3년을 굉장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럴까 좀 피곤함이 좀 느껴져요. 좀 증시 전체가 한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피로하다.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좀 부분이 일단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역시 그 AI 버블론 이게 주가 오르다 보니까 이거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쟁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AI 버블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문제지만 뭐 지금 일단 고평가에 대한 부담에다가 AI 버블 뭐 너무 투자 많이 하는데 부채까지 찍어서 빅테크들이 자금 조달하고 이거 버블 징후 아닌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지만 11월 중순까지는 그게 심했죠. 금리 인하 12월에 안 한다. 요게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돌면서 이 유동성이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은 되게 중요한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11월에 다 같이 겹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뭐 나스닥 빠지고 한국의 코스피도 한 4,200까지 갔다가 3,800 빠지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런 뭐 요인들이 아니어도 과거에도 이렇게 주가가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을 늘 나옵니다. 고점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정받을 때 보면 뭐 적게 빠지면 한 7%, 많이 빠지면 22%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세장이 갔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때 그때 저점 찍었을 때 마이너스 한 8.8%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빌미가 돼서 어쨌든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저는 이번에 어쨌든 그 3,800선 정도를 일단 보긴 봤었는데 뭐 거기까지 오지 않고 이제 그 위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과거 강세장에서 빠진 폭을 보면 최대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한 마이너스 14.2%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럼 그걸 대입을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3,620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시장이 과격하게 좀 빠진다면 3,620까지는 봤던 거고 거기까지 온다가 아니라 최대한 거기까지 빠져도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근데 이제 3,800을 한번 갔다가 다시 4천까지 한번 되돌렸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다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AI 버블론도 구글이 갑자기 이제 제미나이 3.0 발표하고 구글의 TPU라 그러죠, 반도체. 요게 이제 엔비디아 GPU랑 맞먹는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AI 버블론이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4천까지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3,600을 가는 것보다는 한 3,800선 부근에서 증시가 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3,800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럼 결국엔 이제 그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12월 10일 날 할 거는 같지만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연준이 지금 지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고용 지표나 뭐 물가 지표가 FOMC 끝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1월 데이터가. 그래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너뛰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또 약간 또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3,800을 깰 수는 있다. 그래서 AI 버블로는 조금 이제 잠잠해져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지금 제일 좀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거. 이 부분이 일단 만약에 발생한다면 지수가 좀 더 흔들릴 수는 있다.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짧게 보면 그냥 연초까지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코스닥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게 정부가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 검토 중인 걸로 좀 나오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실제 나왔고 그때 제가 한번 이게 찾아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대책 예고하고 실제 발표하고 나서 주가 고점 찍을 때까지 한 코스닥이 한 3개월 만에 한 30%가 올랐거든요. 지수가 올랐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막 3배, 4배씩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좀 연초까지는 분위기 자체는 사실 올해 코스닥이 부진했거든요. 코스피보다. 그래서 코스닥 위주
그 강세장이 저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이 강하면 결국에는 그쪽이 좀 좋거든요. 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많죠. 거기랑 로봇주들, 요 네 개가 저는 좀 당분간 주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코스피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좀 나오면서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 그 후에는 또 다시 코스피가 바톤 터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가 5천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가 간다면 일단 섹터는 역시 반도체 대형주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가 가장 주도를 할 것 같고, 그 밑에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너무 부진했던 섹터 중에 자동차죠. 자동차가 일단 내년에는 3년 만에 이익이 드디어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도 좀 뒤를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자사주 의무소가, 이게 아마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역시 금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역시 그 반도체를 또 지원 사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고배당주들, 왜냐하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들어가면 지금 예금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이 무서워서 주식 자체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뭐 내가 연간 2천만 원 이자 소득 받으면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종합과세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예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1년에 뭐 배당 수익률 5% 이상 나오는데 세금을 반을 깎아줘요. 어떻게 보면 분리과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최고 세율이 한 25%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을 한다면 이 예금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면서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테마 쪽에서는 고배당도 내년에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는 계속 좀 이제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증가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다만 반도체 소부장이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못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아직은 좀 많이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한테는 좋죠. 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이클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평택의 P5 공장 투자 이제 재개 발표를 좀 했고, 그 다음에 27년도 아마 하반기로 예상하는데 용인의 그 이제 하이닉스의 엄청나게 큰 전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7년에는 반도체 장비 발주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속에서 사이클 자체는 좋겠지만 투자 사이클도 결국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 그 소부장도 계속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부터 발주를 시작하거든요. 반도체 이제 웨이퍼에서 칩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칩 빼가지고 뭐 이렇게 단수 싸가지고 뭐 검사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후공정이죠. 근데 HBM 시대에는 후공정이 좋았어.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갔지만, 지금 사이클은 이제 후공정보다는 오히려 전공정 쪽이 본격적인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서 일단 뭐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저는 좀 투자 사이클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공정, 대표적인 뭐 삼성과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장비 업체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비가 신규 투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투자는 뭐냐면, 보통 디램 같은 경우는 용어를 이게 보통 나노수로 따지잖아요. 뭐 그래서 20나노, 15나노, 14나노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세대수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1A, 1B, 1C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이제 이 나노수가 줄어든다, 미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1B를 쓰는데 1C로 바꿀 거예요. 1C가 좀 더 미세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정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전환 공정에 관련된 이제 장비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 유진테크, 뭐 원익 IPS, 그다음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전공정에서 전환 투자할 때 좀 약간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 들어갈 때 보통 전공정에서 많이 하는 게 뭐 세정이라든가 식각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식각 장비 회사로는 V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정 장비 관련된 회사는 PSK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LTC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전공정 투자 들어갈 땐 일단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회사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 공장을 처음 지으면 거기다 뭐 배관 깔고 클린룸 같은 설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해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 한양 ENG라든가 세보 MEC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와 관련돼서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주가도 엄청 빠져 있잖아요. 뭐 지금도 고점 대비하면. 그래서 여기서 신규 접근하실 분도 계시고 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미국에 잘 안 팔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작년에 주가 폭락하면서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중국이 리튬 생산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리튬이 너무 공급 과잉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공급 개혁을 좀 하면서 리튬도 약간 이제 감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값이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양극재나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가격이 오를 때 보통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데, 리튬 값이 더 이상 안 빠지면 이건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내년에 2차 전지는 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주도주가 되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그 중간 선거에서 좀 많이 져야 돼요.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동력이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1월 선거가 상당한 좀 분기점이 된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공화당이 이기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결국 4년이니까 28년에는 결국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2차 전지는 보유하시면 어떨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엣지를 찾아본다면 2차 전지에서 당분간 이 시장을 이끌 건 ESS 배터리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ESS 배터리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주 전력원으로 들어간다. 특히 27년부터 이제 고전력을 쓰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거거든요. 젠슨왕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류의 안정성을 위해서 ESS가 필요하다. 그래서 ESS 배터리가 앞으로 수요가 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중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고 중국산 배터리나 그 부품을 쓰는 ESS 이거를 채택해서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테슬라가 LG엔솔에 수주를 줬죠. LFP 배터리 ESS용으로. 그래서 ESS 모멘텀은 27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ESS 배터리 위주로 좀 잘 특화된 그런 밸류 체인들은 저는 어쨌든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 하는 거는 바닥 찍고 좀 안정감을 찾겠지만 크게 가긴 좀 쉽진 않고요. 그 과정에서 ESS에 특화된 기업들은 좀 레벨업을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기업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별하셔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내년의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같아요. 이제 올해 아마 10월 말에 그 젠슨왕 CEO가 왔잖아요. 거기 온 이유가 명확하죠. 거기 정의선 회장과 같이 치킨을 먹었거든요. 정의선 회장은 피지컬 AI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의 수장이죠.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 그 다음에 지금 그 자회사들 중에 포티2-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양축을 가지고 피지컬 AI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완성차 업체 중에 지금 보시면 테슬라, 중국 전기차 빼고 이 두 가지를 하는 회사는 없어요. 현대차 말고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아마 엔비디아랑 더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지분 투자도 내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저는 젠슨왕이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 다음 AI는 피지컬 AI로 보고 있고 여기서 전쟁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앞서간 기업이 테슬라가 이번에 한국에도 완전 자율주행 기능 넣은 그 서비스를 지금 벌써 공개를 했잖아요. 그거랑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아마 내년에 좀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그 한국에서도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그런 투자들이 많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 밸류체인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고, 여기 핵심은 결국 AI죠. 그래서 AI의 두뇌 역할하는 반도체, 뭐 당연히 뭐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고, 근데 이 자동차나 이런 로봇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핵심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도 내년에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축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내년 AI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요즘에 뭐 조선, 방산, 뭐 변압기, 원전이 조금 약간 이게 그 흐름이 좀 약하긴 하지만, 뭐 단기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타하신 분들이 파셔도 되겠지만, 많이 올라서 이렇게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사이클이 끝난 건가?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산주가 요새 갑자기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때문에 빠져요. 그럼 이걸 보고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 종전되면 더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평화가 오니까. 근데 이거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종전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저기 폴란드, 러시아가 언제 또 침공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나토도 2030년까지 미국이 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해야 되면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구매라든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러시아 전쟁과 상관없이 유럽이 이렇게 계속 방산 투자한다는 걸, 그걸 공감을 하신다면 방산주를 이거 팔 건 아니라는 거죠. 주가 빠졌다고. 근데 결국엔 이 그 방산이든 원전이든 조선이든 이 사이클이 올라갔던 그 배경이 완전 훼손된다. 뭐 예를 들면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러고 아니면 차라리 아니면 이 경쟁 국가죠. 일본이 우리 걸 막 갑자기 가져가기 시작한다거나, 그럼 그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 많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파실 이유는 없고, 이 사이클의 근본 원인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올라갔을까? 왜 이 조방호는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게 변하지 않았다면 뭐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건들을 한번 잘 설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간중간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조정은 받겠지만 강세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바꾸는 물결은 결국엔 물가거든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대부분은 물가 좀 안정화되는 쪽으로 보지만, 혹시라도 물가가 튀어버리면 유동성 사이클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화들짝 놀라겠죠.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물가고, 물가가 튄다면 이건 뭐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만 보면 그냥 성장주만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성장주가 좋겠지만 이 갭은 좁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안 간다가 아니라 그냥 성장주만 갔다면 가치주 되게 빌빌댔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쨌든 좀 추격하는 양상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중에 유동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돈들이 그냥 성장주만 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자산도 분명히 찾아갈 거고, 제일 큰 이유가 저는 어쨌든 정부 정책이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걸 가치주 장세를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쨌든 최고 세율 49.5%를 종합과세를 배당을 받는 분들한테 일단 물론 이제 차등해서 지급은 하겠지만 25%로 세금을 반을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배당주는 보통 가치주가 많잖아요. 예, 성장보다는 성장을 못 하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하죠. 이런 기업들한테 이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건이 또 있죠. 배당 성향이 뭐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분리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환원 많이 하는 기업들이 보통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대부분 포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이득을 많이 주는 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되게 많아요.
이런 기업도 이제 강제로 의무 소각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주가 이제 이런 제도 개선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계속 좋고요. 가치주가 이제 갭을 메꾸는 그런 장세가 내년에 좀 펼쳐질 수 있어서 좀 우리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노잼 주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노잼 주식들이 내년엔 재밌는 주식으로 좀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사긴 샀다가 11월에 14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또 순매도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실적이 역대 최고치로 나올 걸로 전망하고 그 주인공은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하니까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해외 쪽에서 가치주 펀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이 증시 부양 의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한국이 꼭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전에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제도 개선도 하죠. 그래서 환율 시장도 아마 이제 24시간 개방을 할 걸로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상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제도 개선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골드만삭스에 계좌가 있으면 한국에 그냥 이렇게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MSCI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준다면 외국인들이 미리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자금은 내년에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또 세계 채권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4월부터 편입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월 평균 한 9조 원 정도가 8개월 동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지수에 편입돼서 채권 자금도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 들어오면요. 내년 환율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율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막 1,500원 넘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환율 급등하는 건 다 아시죠? 이제 달러를 너무들 많이들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 환율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 쪽에서 우리나라 원화 선호 현상이 나오면 저는 내년엔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걸로 좀 전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게 악재가 아니라 좀 우호적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금리 부분은 조금 약간 이거는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값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환율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주면 좋은데 이 부분은 물가가 좀 크게 내려가거나 환율이 내려간 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지만 상반기에는 조금 높은 레벨의 금리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좀 주식시장이 좀 비우호적인 변수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기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조 자체는 동결적으로 가면서 하반기에 인하 쪽이니까 이 부분도 증시에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의 상승장을 훼손할 그런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와 다르게 미국은 내년에 금리를 많이 낮출 것 같아요. 캐비넷이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조만간 그 파웰 연준 의장의 후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3% 이하로 낮춰라.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잖아요. 공격적으로 금리 하라는 명령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그럼 이렇게 미국 금리 떨어지면 이건 우리한테는 또 좋은 뉴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도 내년에 그렇게 일단 뭐 나쁘지 않고 조금 우호적으로 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항상 먼저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리면 도화지에다가 큰 걸 먼저 배경부터 그리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상승장을 향해서 나가는 배경인지 아니면 2022년은 아시겠지만 그때 막 물가 튀고 금리 올리고 성장률 꺾이고 누가 그림을 그려도 좋을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환경이 다르죠. 미국은 앞으로 내년에 금리를 한 3번 이상 낮출 거고 물가 전망도 내년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유동성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AI
법을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또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지수 5천,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먼저 그려보세요. 아, 그러면 상승장이 여전히 유효하겠구나. 그러면 그런 걸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가라는 건 많이 오르면 빠지거든요. 지금이 그런 구간인데 이런 잔파도에서 오히려 빠지면 긴 그림을 보시고 좀 비중을 좀 늘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큰 그림 그리시고 단기적인 조정에서 내가 뭐를 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되는 게, 결국 주식 수익률은요, 내가 어떤 자산에 비중을 많이 실었느냐, 어떤 자산이 적게 실었느냐, 이걸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훨씬 좋고, 만약에 뭐 자동차에 많았다, 현대차도 안 오른 게 아니라 자동차에 많았으면 수익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뭘로 바꾸느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내년에 뭐 로봇이 좋을 건지, 아니면 현대차가 3년 만에 증익한다, 아니면 배당주? 배당 사이클도 이제 올 것 같고, 그럼 거기서 내가 적절하게 어디에 힘을 줄지, 그건 좀 공부를 통하셔가지고 비중을 많이 실을 건 실으셔야 돼요. 뭐 진짜 우리가 50종목 100종목 하면 그냥 ETF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럴 거 아닌 이상 10종목 이하로 했을 때 내가 최소한 두세 종목에는 한 70% 정도 비중을 실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로 실을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지금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요 12월 동안 한번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힘 줄 곳을 잘 선정해서 대응하신다면 내년에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